송고는 그동안 너무 많은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조조와 유비의 강력한 라이벌리, 제3세력 취급 탓에 인기가 현저히 떨어지는 오나라 소속이라는 한계, 그리고 군사적인 활약이 거의 없는 행보가 발목을 잡았죠. 물론 손권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억가를 당하는 면도 많습니다. 저는 손권이 군벌로서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군주로서는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1위로 뽑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손권과 매칭시킨 키워드는 철인입니다. 아이언맨을 뜻하는 철인과 필로소퍼를 뜻하는 철인 둘 다 해당합니다. 먼저 철인으로서의 면모를 보겠습니다. 손권의 인생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게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혹합니다. 손권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냈는데 정작 자신은 70대까지 장수했죠. 혹자는 이를 행운의 장수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손권의 수명은 불운의 장수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고작 11살 때 아버지 손견이 죽었고 19살 때 형 손책이 죽었고 21살 때 어머니가 죽었고 23살 때 동생 손익이 죽었으며 29살 때 후견인인 주유가 죽었습니다. 즉 인격과 자아를 형성하고 가족과 유대를 쌓으며 본격적인 자신의 길을 모색할 소년기와 청년기의 손권은 거의 모든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형 손책이 그 빈자리를 대신했지만 손책 또한 빠르게 떠나버리며 손권은 약관도 되지 않은 나이에 군벌이 되었습니다. 주유의 헌신적인 배려와 조율이 아니었다면 손권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죠. 하지만 든든한 후견인인 주유를 비롯하여 죽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거나 이를 투영할 존재가 계속 우후죽순 죽어나갔고 훗날 35살에 죽은 노숙을 비롯해 기타 형제, 친척, 자식들까지 말년에도 멈추지 않고 모조리 죽어갔습니다. 다 같이 장수하면 축복이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떼거지로 요절하는데 혼자만 장수하면 이건 저주죠. 손권은 정사 곳곳에서 알코올 의존증과 후천적 집착증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지독할 정도로 술에 집착해 살던 모습은 아버지의 죽음을 시작으로 가족, 친척, 친구, 후견인, 자식 할 것 없이 모조리 손권의 곁을 떠났던 비극적인 가족사에서 기인하는 우울증성 알코올 의존증이었던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당장 조조만 해도 아버지와 일가족이 죽자 눈이 돌아가서 대학살극을 벌였고 유비는 관우와 장비가 죽자 눈이 돌아가서 모두가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키다가 몰락한 것과 달리 손권은 조조와 유비 이상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겪었음에도 술에 의존한 것 말고는 말년까지 폭주하지 않고 견디면서 지속적인 재기에 성공하는 불굴의 정신력을 유지합니다. 손권이 감정적 사유로 군사행동을 벌인 건 기껏해봤자 아버지의 원수 황조를 공격해서 죽인 게 전부인데 이때 조조처럼 무고한 비무장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살육했던 것도 아니고 유비처럼 이성적인 사리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의 똥꼬쇼를 벌였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감정적 요인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의 죽음에 대한 원한은 사실 세월이 아무리 지난다 해도 쉽게 사그라들기 힘든 감정이죠. 손권은 감정적으로 극도의 피폐감을 느낀 상황에서도 최소한 선은 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과 동시에 자신의 판단을 정치 전략적인 이득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절묘한 정치술을 발휘할 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눈이 뒤집힐 정도로 분노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손권이 가족들의 죽음에 무감각했거나 내성이 생겨서 더 잘 버틴 것도 아닙니다. 손권은 눈물을 흘리면서 멘탈이 바스라지는 기록이 상당히 많거든요. 손책이 사망하자 대사를 손권에게 맡겼다. 손권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능통이 일을 다 마치고 나가던 차에 병에 걸려 죽으니 이때 나이 49세였다. 손권이 이를 듣고 벽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애통해함을 스스로 능히 그치지 못하고 며칠 동안 찬을 줄이고 말을 하면 눈물을 흘렸다. 장승을 시켜 그의 애도문을 지어 새기게 하였다. 솔려가 죽자 손권은 신하들에게 식사를 줄이도록 명했다. 손등은 손권이 슬퍼하며 우는 것을 보고 손등의 목숨이 끊어진 후에야 이 상소문이 보고되었다. 손권은 더욱더 슬퍼하였으며 손등에 관한 말만 하면 눈물을 흘렸다. 손권은 가족과 동지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몇 날 며칠 구슬프게 울기를 반복했던 감성형 인간입니다. 제갈근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면서 살고 신하들과 티격태격거리다가 또지 혼자 삐지고 장소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싸워댔던 걸 보면 거의 F 수치가 90% 이상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가족과 동지의 죽음이라는 게 많이 겪는다고 내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매번 새로운 형태의 비극을 선사해주는 일이라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손권처럼 F형 인간이면 더더욱이요. 그런데 손권은 버텼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버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술이든 갈근이엠 감정 쓰레기통이든 모든 버팀목을 찾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을 평생 동안 괴롭힌 가족사로부터 어떻게든 자신의 이성을 지켜냈습니다. 조조나 유비처럼 폭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고 봅니다. 이러한 철인의 면모가 바로 손권의 가장 강력한 강점이었습니다. 이번엔 철인으로서의 면모를 보겠습니다. 철인은 플라톤이 제시했던 철인 정치에서 비롯된 용어인데 간단히 말하면 철학자, 현자, 지혜로운 자 대충 이런 뜻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설하면 현상을 초월하여 본질을 자각할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일시적인 변화에 매몰되지 않고 영속성을 지닌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존재를 지칭하죠. 제가 바라보는 손권은 플라톤이 정의한 이철인이라는 정의에 부합한 지도자입니다. 물론 고대 서양 철학인 플라톤 철학을 고대 중국인의 마인드에 완벽하게 끼워 맞추는 건 무리가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플라톤 철학은 이런 관념적인 분석을 진행할 때 그 어떠한 형태로든 쓰이는 무한에 가까운 보편성을 지닌 인문철학의 비조에 해당하는 사상입니다. 서양의 고대 철학은 플라톤의 탄생, 중세 철학은 플라톤과 신의 결합, 근대 철학은 플라톤과 인간의 결합, 현대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반역이라 규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플라톤이 관념이라는 개념의 효시였거든요. 거기다 동양은 이미 동양 철학들이 일찌감치 일대로 끝난 공손용의 명가가 시도했던 논리적 논담을 제외하면 죄다 관념적 논담만 주구장창 진행해서 충분히 관념의 효시인 플라톤 철학이 레퍼런스로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플라톤이 정의해놓은 현상과 본질의 논리를 통해 당대 상황을 살펴보면 현상은 패권이고 본질은 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권은 힘이라는 가변적 동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장이 힘을 잃는다면 패권 역시 무력화됩니다. 힘으로 유지되는 체제라서 힘이 사라지는 순간 체제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죠. 즉 일시적인 것,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왕조는 그 수장이 힘을 잃는다 해도 권위와 정통성, 창업군주의 위대한 유산과 업적 등 혈통이라는 불변적 동력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왕조는 혈통을 갖춘 존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힘이 사라진다 해도 체제까지 같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혈통을 갖춘 존재가 남아있는 왕조를 무너뜨리려면 혁명가가 그 왕조의 창건자와 견줄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쌓거나 만민의 지지를 받는 불멸의 명예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선행되기 전까지는 그 무슨 수를 써도 왕조를 전복시킬 수 없습니다. 설사 전복에 성공한다 해도 그것은 힘에 의한 일시적인 패권 수립이지 정통성을 갖춘 왕조의 창건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왕망이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을 건국했음에도 곧바로 후환이 들어서며 순삭당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죠. 즉 왕조는 영속성을 지닌 것,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패권과 왕조의 상반된 스탠스를 보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순욱이죠. 순욱은 조조가 승상제를 통해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막부정을 수립해 독재 정치를 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부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적으로 현상을 바꾸는 것이지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대부의 이상과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제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을 천하의 공동통치자라 자부했던 사대부의 염원에 부합했죠. 하지만 조조는 위공과 구석을 통해 찬탈의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순욱이 조조와 결별한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찬탈은 현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를 지탱하는 불변적 동력을 파괴하려는 시도로 다가왔던 겁니다. 불변적 동력을 파괴한다는 것은 곧 그 사회 전체를 전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왕조에 대한 충성이고 나발이고 일단 막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변적 동력과 불변적 동력이라는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수많은 석학들에게 최악의 체제라 비판받았음에도 현대에는 다시 민주주의가 부활하여 최선의 체제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이 부분은 고대 민주주의 데모스와 현대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를 가르는 헌법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데모스는 그저 단순히 다수결을 근간으로 하는 의사결정 체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다수의 뜻대로 한다. 이게 전부였죠. 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변적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데모크라시는 여러 시민혁명들과 천부인권 선언,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국가를 위한 국민의 역할을 동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사회권의 가치들을 하나로 규합했습니다. 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권력의 최상위에 두었죠. 즉 현대의 데모크라시는 고대의 데모스가 지닌 다수결의 위험성이라는 가변적 동력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고안한 결과입니다. 모든 무질서와 방종을 제한하는 헌법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장벽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는 무슨 혼란이 들이닥쳐도 헌법이 작동하는 한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불변적 동력인 거죠. 민주정과 군주정은 이 불변적 동력을 헌법으로 두느냐, 혈통으로 두느냐의 차이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적 동력을 파괴한다는 것은 곧 그 사회 전체의 멸망을 뜻합니다. 민주정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것과 군주정에서 혈통을 파괴하는 것이 거의 대등한 수준의 대역죄로 취급받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든 체제를 혁파하며 신시대를 개척했던 오다 노부나가도 천황만큼은 건들지 않았던 겁니다. 순욱 또한 이걸 막으려 했던 것이지 단순히 1차원적으로 한실의 충신이었기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순욱이 당시 느꼈던 사대부들을 속여서 이용해 먹은 것에 대한 배신감도 큰 지분을 가지고 있던 것도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각을 탑재한 상태에서 보자면 손권은 가변적 동력으로 움직이는 패권이라는 현상적 어젠다를 과감히 버리고 남중국의 새로운 천자의 왕조를 세우겠다는 불변적 동력을 통해 본질적 어젠다를 확립한 존재입니다. 적벽 당시에도 호족들이 대부분 항복을 주장하고 호족들에 의해 사병이 세습되어 중앙군 편성이 다소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송곤은 어떻게든 3만의 수비병을 쥐어짜내 항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동력은 바로 노숙이 가르쳐준 한고조의 사업이었죠. 물론 당시 손권이 가변적 동력과 불변적 동력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깨달았다고 확신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군벌체, 현실론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호족연합체의 소굴이었던 남중국에서 미약하나마 최초로 이러한 지혜를 설정하고 행동으로 옮긴 군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커리어 말년이 되기 전까지는 줄곧 현상적 어젠다만을 쫓아 움직이던 조조와 유비보다 앞선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조는 타이밍을 놓친 탓에 주문왕 드립치면서 선양 작업을 도중에 포기해버렸고 유비는 지방국가 단계였음에도 혈통 하나를 내세우면서 한왕조 간판을 그대로 갖다 썼죠. 물론 손권의 경우는 일찌감치 호족들이라는 가변적 존재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강력한 불변적 동력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중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연합체로 묶는 남중국 연방의 총수로서 한고조의 사업을 꾀하라 진언했던 노숙의 기여가 컸습니다. 노숙의 위대함이 돋보이는 부분은 당대 사대부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시대를 통찰했다는 겁니다. 당대 사대부들은 강력한 신권을 발휘하며 천하를 평정하는 수준의 공업을 쌓은 위대한 독재자가 선양을 받아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것을 궁극적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선양을 미화하는 요순의 신화를 그토록 신봉하고 전파하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단지 이들은 모든 정통성을 확보한 채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선양이 아니라 그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무리하게 금기를 부수는 찬탈을 증오했던 겁니다. 선양과 찬탈의 차이는 여기서 갈리는 거죠. 그런데 노숙은 북중국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선양과 찬탈의 굴레를 벗어나서 전통적 중화의 영역이 아니었던 남중국의 새로운 중화, 새로운 한고조 모델을 테라포밍시켜야 한다는 시대초월적인 어젠다를 제시한 겁니다. 송곤은 군벌 커리어 초기부터 이런 어젠다를 일찌감치 접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군주 개인에게 끼친 영향력은 순욱과 제갈량보다 노숙이 더 고차원적이었다고 봅니다. 노숙이 킹메이커, 대전략가 소리를 괜히 듣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건 손권은 당시 호족들이라는 가변적 존재들에 대한 경계, 노숙이 가르쳐준 남중국 왕조 건설 청사진, 그리고 주유가 실제로 실행하려고 했던 천하의 분지계라는 대전략을 토대로 자신이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던 본질적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창천도입니다. 손권이 왜 그렇게 형주에 집착했을까요? 장강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형주는 반드시 필요한 땅이었다고 보는 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은 좀 더 정치적입니다. 당시 양주는 수많은 대호족들이 주름잡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즉 왕조 개창은커녕 중앙 집권화조차도 매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주는 아닙니다. 괴량이나 채무를 비롯한 주류 북형주 호족들은 이미 조위에 흡수당했고 제갈량이나 방통을 비롯한 잔존 형주 명사들도 이미 촉한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남영주 호족들까지 일찌감치 유비가 교통정리를 끝내놓은 상태였죠.
즉 형주는 양주처럼 대오족들이 주름잡기는커녕 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공백지에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손고는 바로 이 무주공산지인 형주를 남중국 왕조 개창의 홈그라운드로 쓰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고는 관우를 털고 형주를 복속시킨 뒤 221년에 형주 강화군에 있는 무창으로 첫 번째 천도를 진행합니다. 마침 손권이 우왕이 된 것도 221년이죠. 본격적으로 나라의 꼴을 갖춘 상태가 되었으니 조건을 충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수도를 옮긴다는 게 기존 수도에 있던 호족들한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거든요. 자기들이 수도에 쌓아놓은 근간, 장악하고 있던 인프라들이 모조리 무력화된다는 뜻이니까요. 손고는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형주에 있는 무창으로 수도를 옮겨 형주를 군주직할령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거기다 형주는 장사태수였던 아버지 손견의 홈그라운드입니다. 혈통이라는 정통성을 수립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형주가 홈그라운드였던 손견은 황제로 추존하면서 양주가 홈그라운드였던 손책은 황제로 추존하지 않은 이유 또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자 정통성 관련 문제도 있었겠지만요. 어쨌든 형주 탈취와 무창 천도는 손권이 적벽대전을 기점으로 오랫동안 구상하고 있던 남중국 왕조 건설 본질적 어젠다, 불변적 동력을 확립하기 위한 철인으로서의 지혜의 실현이었습니다. 단기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 동맹국을 거덜내 초고 양국의 공멸을 초래했다는 촉바식 해석은 이러한 부분에 이해가 결여된 겁니다. 손권은 단기적인 이득에 눈이 멀기는커녕 조조와 유비보다도 몇 수는 더 앞서 보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플라톤은 절제의 덕목을 갖춘 시민들이 생산의 역할을 맡고 절제와 용기의 두 가지 덕목을 갖춘 군인들이 수호의 역할을 맡고 절제와 용기는 물론 지혜라는 세 번째 덕목까지 갖춘 철인이 통치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손호가 단순한 군벌국가의 일종으로 그치지 않고 육조시대의 개창국가이자 남중국 중화왕조의 시조국가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손권이 바로 이 철인으로서의 롤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손권은 철인으로서 본질적 어젠다를 수립하는 지혜를 갖춘 존재이긴 했지만 손권의 노력과 달리 일이 손권 뜻대로 풀리진 않았습니다. 손권은 쭉 형주 무창을 수도로 삼고 중앙 집권을 꾀한 뒤 석정전 승리를 기점으로 삼아 칭제건원에 성공하는 대업을 이룩했죠. 마침내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던 남중국 왕조 건설에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권은 자신감에 들떠서 다시 양주로 재천도를 감행합니다. 이제는 황제가 되어 혈통이라는 강력한 불변적 동력을 확보했으니 양주 호족들도 휘어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황태자 손등의 사망입니다. 손등은 성품이 어질고 유력 호족들의 자제들과도 깊은 우정을 나누어 이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데다 재능도 출중하여 2대 황제로서 가히 완벽에 가까운 후계자였습니다. 손권도 손등을 깊이 신뢰하며 자신이 세팅한 남중국 왕조라는 대업을 충실히 이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손권이 완벽하게 준비한 존재였던 장남 손등은 33세에 요절해버렸고 또 나름대로 총명하여 대안이 될 수 있었던 차남 솔려 또한 이미 20세에 일찌감치 요절한 상태였습니다. 즉 청소년기에 부모 형제와 후견인들을 잃으면서 자신을 지독하게도 괴롭히던 불운한 가족사가 이번엔 중노년기에 자식들에게서 재발해버린 겁니다. 손권 입장에선 정말 환장할 노릇이 아니었을까요?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어떤 비극을 겪어도 어떻게든 버텨왔던 철인 손권은 자식들의 죽음 때문에 조금씩 정치적으로 가혹한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 서주의 조조나 일흥의 유비처럼 감정 광폭화 상태에 휩싸여 비이성적 판단을 남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상이 누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는지 초년기에 비해 폼이 떨어지고 불안정한 정치력을 보이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니어 콤플렉스의 발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콤플렉스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중요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식의 빈자리에 집착하게 되고 공허함을 느낀다 라는 개념을 정의 내리는 용어를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자체적으로 이름 붙여본 개념입니다. 파더 콤플렉스, 마더 콤플렉스 등과 맥락은 동일합니다. 손등과 솔려가 죽은 후 태자가 되었던 삼남 손아는 처음엔 나름 총명하고 괜찮은 후계자감으로 보였지만 점차 손권 입장에서 상당히 거슬리는 짓들을 하게 됩니다. 서로 싸우는 관료들의 일에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거나 관료들을 연회에 초청해놓고 바둑은 병신들이나 하는 거라고 조리돌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관료들을 부드럽게 지도하던 인싸형 리더 손등과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심각한 눈새 행보들 때문에 손권은 손아에게서 주니어 콤플렉스를 자극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남중국 왕조 대업을 완벽히 수행해줄 최고의 후계자가 요절해버린 것도 통탄스러운데 그 대체자가 이딴 놈이라니? 이런 심리죠. 이처럼 손아에게 실망을 느낀 손권은 곧 사남 손패에게 기대를 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행보를 보입니다. 주니어 콤플렉스가 만개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자 신하들이 각각 손아파와 손패파로 갈라져 정치 싸움을 시작했는데 손권은 이 때문에 손아와 손패의 사이도 안 좋아지자 신하들의 왕래를 끊어버린 후 아들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이 난리통 와중에 아들들을 공부시키는 모습은 정황상 제발 니들 형만큼 해줄 수는 없겠니? 라는 심리의 주니어 콤플렉스의 발현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듯 주니어 콤플렉스가 극한에 달해 있던 손권에게 손노반의 음해는 결정타로 다가와 버렸으며 이후 계속되는 중상모략으로 오해가 쌓이고 쌓여 아예 손권이 손아를 증오하는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만 겁니다. 결국 이 주니어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손권은 손아를 폐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손아가 싫다는 감정적인 사유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남중국 왕조 건설이라는 대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자기 구상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눈치도 말아먹은 아들놈이 황제가 되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대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이궁의 변을 여러 번 검토했는데 평가가 크게 바뀐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육손이에요. 육손은 군사적으로는 천재일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문외에 가까운 머저리입니다. 이궁의 변은 1차적으로는 명백하게 육손의 책임입니다. 손권은 손패파인 양축과 밀담을 나누면서 손아를 폐위하고 손패를 태자로 삼는 것을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손아파에서 풀어놓은 세작이 평상 밑에 엎드려서 엿듣고 손아한테 꼰질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손아와 유균이 이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를 하다가 당시 손아파의 수장이었던 승상 육손에게 SOS를 요청했죠. 육손은 당연히 격분하여 여러 차례 표문을 지어 손권에게 강력하게 태클을 겁니다. 손아를 패하고 손패를 태자로 삼는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황제와 신하 단둘이서 나눈 밀담이 누설되어 손아파의 수장인 승상에게 전해졌다. 이때 손권이 느꼈을 심정은 명백합니다. 태자와 승상이 짜고 감히 황제인 나를 감시하고 있었나? 양축 이놈이 사실은 손아파의 간첩이었나? 황제의 공간조차 호족들의 정보통신망에 장악당하고 있었으면 내가 그토록 노력했던 중앙집권화 시도들이 전부 물거품이었나? 이런 극도의 소름과 허탈감이었을 겁니다. 손권은 안 그래도 주니어 콤플렉스로 감정이 피폐해진 상태라 손아 이놈한테 쓸데없는 기대 걸지 말고 그냥 손패 태자로 세우면서 후계자 문제는 적당히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육손의 상소는 이 사태를 호족과 관료들 전체를 상대로 공론화시켜버린 대형사고였습니다. 그냥 파벌이 갈라지는 정도의 문제였던 이궁 대립이 이궁의 변으로 점화된 기폭제는 명백하게 육손의 상소였습니다. 넌씨는 육손이 이 사태를 공론화시켜버리자 손권은 상상 이상으로 환장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선 밀담을 퍼뜨린 놈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육손에게 대체 그 말을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죠. 그런데 여기서 육손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유균한테 들었는데요? 와, 대체 왜 여기서 솔직하게 물었던 걸까요? 승상식이나 하고 있던 사람이 이 정도의 정치적 눈치도 없나요? 당연히 손권의 반응은 그럼 유균은 이걸 어떻게 하냐? 였고 유균은 끌려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는 곧 육시 가문의 정치적 사형 선고를 뜻하기도 했죠. 육시 가문의 수장 육손이 밥 말아먹은 눈치로 가문을 엿먹이고 자기 자신도 실각시켜버린 겁니다. 유균이 간신히 기지를 발휘해 양축이 자기한테 알려줬다고 뒤집어 씌워서 기사회생하고 훗날 육항이 말빨로 손권을 납득시키면서 간신히 가문 존속에 성공한 거지. 육손은 명백하게 이궁의 변 최대의 트롤러이자 가문을 몰락시킬 뻔했던 최악의 가주였습니다. 절대로 육손이 손권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다 억울하게 죽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손권은 손패파 역시 완전히 신뢰하고 있던 건 아니었던 데다 그동안 양축을 비롯한 손패파 일원들이 자행해온 모함과 중상모략들을 목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니어 콤플렉스를 자극받습니다. 손패 이놈도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이런 심리죠. 그래서 손권은 양축을 처형한 것을 시작으로 손패파들을 대거 숙청하고 끝내 손패에게도 자결을 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권이 손아를 재평가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더 문제가 많은 놈을 보면 그 전에 있던 놈은 선녀였구나 싶은 감정이 들 텐데 손권은 이미 손아에게도 주니어 콤플렉스를 극한까지 느끼고 있었기에 그냥 손아 손패 두 놈 다 밉기 짝이 없는 새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패를 자결시키고 손아도 결국 태자에서 폐위해버립니다. 그리고 손고는 7살밖에 안 된 막내 손량을 태자로 책봉하는데 아마 이 부분을 두고 손곤이 노망이 났다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둘을 동등하게 대우해서 대립을 만든 데다 양쪽 다 그렇게까지 조져놓고 끝내 선택한 게 어떻게 막내의 잼민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당시 손곤의 심리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손곤은 남중국 왕조 건설이라는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던 혹은 발악했던 군주입니다. 호족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건 절대로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벽대전, 유수구전투, 이릉대전, 조비의 남정, 석정전투를 차례로 승리하면서 수성의 신화를 쌓고 형주까지 탈취하여 영토를 배로 늘렸으며 왕작 칭제까지 무리 없이 이룩한 데다 무창천도를 통한 황제 직할령 확보 등의 정치적 묘기까지 발휘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단계들은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개창자로서 자신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재능과 덕성은 물론 호족들도 능숙하게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를 지닌 후계자가 그 다음 단계를 맡아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던 장남과 차남은 죽고 삼남은 넌신운, 사남은 망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남과 육남까지 이 난장판에 끌어들여 피를 보는 것보단 차라리 아직 때 묻지 않고 순수한 막내를 이 역할에 맞게 육성해야겠다는 심리였던 겁니다. 결국 손곤의 행보는 감정적인 면도 있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대계가 무너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매드맥스에 나오는 임모탄조가 굉장히 어려운 정치술을 발휘하면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지금의 아들들은 죄다 기영아로 태어났던 탓에 자신의 왕국을 물려받아 계속 유지해줄 수 있는 정상적인 아들에 집착했던 것과 비슷한 심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손곤은 자신의 저주 수준으로 길었던 불운한 수명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더 거대한 불운을 맞이합니다. 이 난장판을 쳐놓고 병에 걸려 쓰러진 겁니다. 손곤은 몇 년 더 살아서 손량을 육성할 생각이었지만 이것마저 물거품이 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손곤은 차라리 그냥 손아를 다시 세우는 게 향후 전국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주니어 콤플렉스를 자극받아 큰 실망감을 느꼈고 손아를 엄청나게 미워했지만 자기 수명이 끝나게 생긴 마당이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손노반과 손준을 비롯하여 이미 솔량파로 갈아탔던 놈들이 반대해서 무산됩니다. 그렇게 손곤은 죽었습니다. 이궁의 변이 손곤의 최악의 실책이자 오나라 멸망원인 1순위로 꼽히는 이유는 결국 손곤이 사태 종료 직후 수습이 다 되기도 전에 급사해버린 탓입니다. 만약 손곤이 좀 더 장수해서 솔량을 자기 입맛대로 육성하는 것에 성공하고 손량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이대 군주로서 집권했다면 과연 이 정도로 지탄을 받았을까 싶습니다. 대숙청극으로 인한 인재풀 소실에 대한 비판은 남았겠지만요.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하는 부분은 이궁의 변은 손곤이 노망이 나서 폭주한 사태도 아니고 호족들을 숙청하기 위해 짜고 치고 벌인 연극도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구상하고 설계했던 대계의 붕괴를 경계하여 끊임없이 고뇌하고 무수한 시행착오들을 남긴 발버둥에 가깝습니다. 물론 주니어 콤플렉스라는 감정적 사유가 있긴 했지만 이것도 결국은 자신의 대계가 붕괴되는 상황을 염려한 강박관념에서 기인한 것이니까요. 만일 손곤이 좀 더 오래 살아서 솔량을 위한 판을 완벽하게 세팅하고 갔다면 이궁의 변은 아마 태종이 세종을 위해 대숙청을 벌여서 중앙 집권화를 완성시키고 떠났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태종도 양녕대군 폐위하자마자 급사해버렸다면 세종이 과연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이궁의 변이 오나라에 가장 막대한 타격을 준 최악의 사태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강유도 한중 방어작계 변경이 해볼 만한 판단이었다는 옹호론과 별개로 결국 한중을 무혈 오픈시켜서 촉한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손곤도 의도와 목적이 어찌되었건 결과론적 비판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죠. 솔직히 말년폼이 많이 떨어진 것 자체는 팩트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번 영상은 노망을 비롯한 여러 억가 프레임 밑에 가려졌던 손곤의 본 모습을 조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다분히 옹호적인 스탠스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본질적으로 손곤이 이 사태에서 받는 비판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곤은 수많은 가족과 동지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끝까지 버티려 했던 철인이자 대다수의 군벌들이 현상적 어젠다만을 줬던 시기에 유일하게 본질적 어젠다를 수립하여 남중국 왕조 개창의 시작을 알렸던 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손곤은 여러 불운과 악재, 그리고 자신의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감정적 콤플렉스가 겹치면서 말년에 거대한 싱크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대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발버둥이었음에도 이것이 결국 대계 붕괴의 원흉이 되었으니 오이디푸스처럼 자기 실현적 예언의 비극서사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손권은 불변적 동력을 확보하여 호족이라는 가변적 존재들을 휘어잡으려 한 영리한 군주였고 적벽대전, 유수구전투, 이릉대전, 조비의 남정, 석정전투까지 수많은 침탈 시도들을 저지하고 영토 확장에 성공하여 호족연합체를 황제국으로 각성시킨 지도자였으며 어찌됐건 삼국 중 가장 오래 존속한 국가를 건설한 창건자이자 훗날 동진과 남송 등 남중국 왕조들의 기반을 처음으로 개척했던 남조의 시조였습니다. 대계의 붕괴에 대한 강박, 여기서 비롯된 주니어 콤플렉스, 계속되는 중앙집권화 시도 등이 겹치며 발생한 고뇌와 시행착오의 결과였던 이궁의 변이 결과적으로 거대한 실패이자 몰락의 기폭제가 되었지만 이건 한 가지 단점일 뿐 앞서 말한 네 가지의 장점들을 상쇄하진 못합니다. 만약 군벌이나 지휘관으로서의 평가를 논한다면 저도 손권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군주로서의 손권을 평가하고 손권의 진가가 과연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손권은 분명 그의 시대에서 그의 방법으로 위대했습니다.